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댁에 왔어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오늘은 우리가 그 메리 셸리, 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네. 프랑켄슈타인 하기로 했는데, 네. 잠깐 제가 무슨 전체적으로 뭐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메리 셸리라고 보통 약칭하지만 원래 이름은 굉장히 길더라고요.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 고드윈 셸리. 네. 그러니까 요새 페미니스트들이 이름을 왜 아빠 엄마 산 다 따는, 네. 그래서 원조라고 할 수 있을지 그렇네요. 모르겠어요. 엄마 이름 아빠 이름 다 따가지고, 네. 그건 뒤 마지막에 이제 셸리는 남편이죠. 네. 근데 뭐 보통 약칭해서 메리 셸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뭐 모녀가 다 이름이 셸리인데, 네. 하여튼 메리. 메리라고 하는, 네. 두 메리. 네. 옛날 우리 집 개 이름이 메리. 제가 최근에 뭘 좀 조사를 하다가 네. 깜짝 놀란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작년에 네. 미국의 그 뭐 콜롬비아 대학인가 어디 대학에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건데, 네. 영미권 중심으로 미국 그 전체 대학의 네. 이 실라버스, 그러니까 강의 계획표, 네. 이거를 분석을 했는데, 그 강의 계획표에 쓰여 있는 그 고전들, 네. 이 고전 저자 목록의 순위가 그 나왔는데, 이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프랑켄슈타인이 네. 3위로 나왔어요. 와. 와. 네. 플라톤의 국가론 네. 1위고, 네. 그다음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선언, 공산당 선언 네. 2위고, 3위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으로 나왔어요. 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유명한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네. 이게 훨씬 뒤에요.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이 그만큼 최근의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네. 중요한 고전으로 네. 평가받고 있다는 건데, 근데 사실 제 기억에는 네. 우리나라에 프랑켄슈타인이 얘기되고 책이 번역이 되고, 번역이 엄청나게 많이 됐는데 최근에, 이게 다 최근 일인 것 같아요. 한 2000년 들어와서, 네. 최근 한 1, 20년 사이에 네. 메리 셸리와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우리들의 어떤 자주적인 현상이라기보다도 좀 영미권에서 막 그 붐이 일어나니까. 네. 어쨌든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은 18세기 1818년에 출판이 되어, 15년인가요? 출판이 되어 18년인데, 메리 셸리가 뭐 18살 때, 18살 같으면 우리 같으면 고등학교 졸업생, 대학 1학년 정도 수준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네. 최근에 대단히 뭐라고 할까, 회자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여러 가지 또뭐 관련된 논문, 네. 뭐 석박사학위 논문은 물론이거니요, 일반 논문도 뭐 100여 편이 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있어서 도저히 다 못 읽었습니다. 그래도 읽으려고 시도하셨다는 게 대단하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논의들이 있더라고요. 네. 와, 그렇게 한 200년 전의 작품이 이렇게 많은, 2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많은 논의를, 특히 뭐 정신분석학적인 논의, 페미니즘 논의는 물론이거니와, 네. 뭐 마르크스주의적인 논의, 뭐 저는 또 아나키즘적인 차원의 논의를 주장을 합니다만은, 네. 제가 주장하는 거 별로 본 적이 없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니까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남자잖아요. 이 네. 남자가 이 괴물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여성의 어떤 출산에 대한 무슨 뭐 좀 경계라고 할까, 뭐 그런 차원의 논의부터 시작하는 페미니즘적인 여러 가지 주장들,
그 생각을 못 해봤나요? 예. 네. 또는 뭐 이 정신분석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거. 네. 또는 뭐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괴물이 결국 이제 이 노동자의 힘이 비대해진 것을 비유한 것이다라고 하는 식의 분석도 없잖아 있고. 네. 저는 이제 근데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 가운데 그 제가 생각하는 저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생겨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나폴레옹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반동화되는 과정. 이 프랑스 대혁명이 결국 이제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런 이념을 내세우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거꾸로 가는 그런 어떤 그 현상을 이 프랑ken슈타인이 그 괴물, 그러니까 몬스터를 통해서 어허, 네. 비판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네. 제가 평소에 생각한 제가 생각한 건 이제 고드윈, 메리 셸리의 아버지인 고드윈 주장이기도 하고 네. 네. 또 어머니의 주장이기도 하고 네. 충분히 영향 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모가 다 같이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딸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소설로 형성한 게 프랑켄슈타인이다 이렇게 봤는데 100편이 훨씬 넘는 논문들이나 비평서들을 봐도 제가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는 별로 네.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죠?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박사가 과학자죠. 이 사람이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뭐 전기, 그 당시에 전기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뭐 시신들을 모아서 네. 이렇게 이었다가 거기에 전기를 통해 가지고 네. 괴물을 만들어내는데 네. 이 괴물이 결국은 이제 괴물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도망을 칠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운 괴물이고 네. 근데 결국 그 도망을 친다는 거는 예를 들어 뭐 페미니즘 입장에서 본다면 어머니가 아기를 놓고 도망치는 듯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메리 셸리가 그런 경험을 했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생아도 낳았고 또 어머니가 울스턴크라프트가 또 낳자마자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리적인 그 어떤 기제가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이야기도 있던데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 이 괴물이 또 프랑켄슈타인의 부인이나 네. 프랑켄슈타인 박사 여동생을 죽이나요? 뭐 하여튼 그 네. 여러 가지 또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 북극까지 따라가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괴물 스토리, 뭐 괴물 이야기로 그다지 문학적인 또는 뭐 이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다가 네. 최근에 와서 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특히 아까 잠깐 말드렸습니다만 전 세계 뭐 영미권 중심이지만 하지만 범세계 대학에서 플라톤과 마르크스에 이어 네. 세 번째로 많이 읽힌다는 네. 이야기는 대단히 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그만큼 고전의 그렇죠. 힘이 강하다는 네. 거죠. 그래서 중요한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아침에 지금 막 다 읽고 막 뛰어오는 바람에 그 자료를 많이 못 봤는데 이게 저번에 메리 셸리라는 프랑켄슈타인 탄생의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 보면 이제 바이런하고 그 뭐 셸리하고 트리폴리, 폴리돌인가? 폴리돌이. 네, 바이런의 주치의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몇 명 모여가지고 뭐 괴물 스토리 쓰자 그랬나? 그렇죠. 네, 괴물 무서운 스토리 이야기 쓰자, 쓰자 무서운 그랬나? 이야기를 쓰자. 네. 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뭐 그거 하다가 그만두고 알프스 여행 가고 뭐 이랬는데 끝까지 이제 메리 셸리가 써서 폴리돌리도 뭐 하나 썼죠. 뱀파이어 이야기. 그러니까 두 사람이 네, 남았고 메리 유명한 셸리는 시인 두 사람은 시인들은 낭만파 시인이라서 낭만파 이런 시인. 기괴한 이야기 뭐 의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당시에는 폴리도리의 그 뱀파이어 이야기는 인기가 있었고 프랑켄슈타인은 또 인기가 없었대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재판 내면서 이름 밝히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스토리만 단순하게 봤을 때 그 신라권, 밀턴의 신라권의 영향, 신라권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네, 그걸 되게 이제 좋아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지금 소환되는 21세기 다시 소환된 이유가 그 구조 자체가 워낙 장대하더라고요. 이게 뭐 창조에 관한 얘기잖아요. 창조자와 피조물 이런 구도를 가지고 이거는 언제나 어떤 좀 영감을 이제 일으키는 소재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전히 과학의 시대니까 지금까지 그죠. 과학자가 그 우리가 지식의 세계라는 게 하다 보면 정말 그런 창조에 몰입하게 되고 그 창조의 이제 끝이 사실은 생명의 창조인 것 같아요. 요즘에 다시 이렇게 많이 얘기되는 것은 뭐 생명공학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발전하고 이러면서 더 또 얘기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내자마자 그 흉측한 모습에 너무 그러니까 외모 어피어런스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너무 이제 그렇다고 그때부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외모 지상주의. 네,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으면 잘 키워야지.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가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황당한 운명을 개척하느라고 이 프랑켄슈타인이 정말 애를 쓰는 저는 거기에 제가 더 공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괴물이 애를 써요. 괴물이 얼마나 애를 써요. 자기가 인정받아 보려고. 그렇죠. 외모가 그러니. 그래서 거기 보면 축사에 살면서 왜 어떤 집에 오두막에 사는 거기서 사실은 처음으로 정을 느끼죠. 언어도 배우고 문자도 배우고 그 다 독학이잖아. 어깨너머로 배우잖아요. 이런 것은 어쩌면 이제 메리 셸리가 그 새어머니 때문에 기숙학교를 못 가고 그 오빠들하고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지적인 자극을 받고 독학을 하죠. 네, 그 아버지 서재를 혼자 읽어 그런 경험이 아닐까 싶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 속에 섞이기 위해서 그렇게 혼자서 막 그렇게 막 들어가지고 영어 배우고 글 읽는 거 배우고 하는 그런 게 전 너무 대견하게 느껴지면 괴물 편이지. 네, 저는 괴물 편이에요. 느껴지면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마음도 되게 또 다정하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 이렇게 나무도 해다 주고 그 자기는 정말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외모만 보고는 막 소스라쳐 도망치고 뭐 혼절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이후에 그래서 그 복수심 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연쇄살인범이 다시 되는 거거든요. 동생도 죽이고 하여튼 가족 다 죽이잖아요. 나중에 부인까지. 그렇게 그 복수심에 불타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끝까지 그 괴물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자기 가족, 인정 안 하죠. 네, 자기 가족 죽인 거, 물론 그거는 악이죠. 살인이랑 악이지만 그 살인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물론 중간에 그런 거, 중간중간 이거는 내가 살인했다. 내가 이제 잘못된 괴물을 만들어 살인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그 괴물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끝까지 이제 조금도 이해받지 못했고 조금이라도 연민의 감정이나 좀 사랑스러운 눈길 한 번도 못 받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불타 죽겠다 하고 이제 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고뇌, 지식인으로서 제가 인류를 위해서 원래 공헌하려고 했는데 왜 저 괴물을 만들어 이 세상에 풀어놔서 뭐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는가 하는 자책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프랑켄슈타인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생각이 좋으면 하는 생각을 끝까지 했어요. 네네. 그래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네.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 그러니까 만든 프랑켄슈타인과 프랑켄슈타인 괴물. 2세. 네. 뭐 영화에서는 아담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네, 여러 네. 가지 네. 새로운 이름이 또 붙이던데 여기는 소설에서는 어디까지나 몬스터죠, 괴물이죠, 네, 네. 그냥. 네. 근데 그러니까 이 결국 뭐 소위 요새 흔히 말하는 타자의 네. 이해 문제, 네. 선생님 말씀대로 단절된 네.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괴물의 입장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논의가 될 가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들 이 가령 뭐 우리 속의 프랑켄슈타인이라든가 또는 네. 우리 사회의 프랑켄슈타인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논의되는 프랑켄슈타인은 네. 흔히 이제 과학이 낳는 어떤 괴물, 네. 그러니까 기술 문명이 낳는 어떤 괴물, 네. 지금 괴물처럼 변해버린 어떤 기술 문명, 네. 뭐 이런 유전공학 이런 것을 이제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으로 네.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네. 아주 나쁘게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그 동정 어린 관점과는 달리.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우리들의 프랑켄슈타인, 또 뭐 프랑켄슈타인, 우리 시대의 프랑켄슈타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지는 일반적인 그 담론들, 네. 신문에 주로 신문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과학 잡지나 이런 데서 나오는 프랑켄슈타인은 일종의 기술 문명이 낳은 악, 폐해, 네. 또 과도하게 예를 들면 원자폭탄 같은, 네. 그러니까 문명을 파괴하는 네. 그런 가장 극악한 어떤 그 파괴적인 힘으로서의 프랑켄슈타인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선생님은 특히 그렇게 보시면 그런 거를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과학이나 자기의 발견, 그 시대가 이제 발견의 시대고, 그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막 북극이 나오고 뭐 터키도 나오고 거기 나오는 나라가 유럽도 여러 나라가 나오고 굉장히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렇죠. 거의 블록버스터 그런 건데, 그런 것은 이 이제 메리 셸리가 거기 보면 원정에 관한 책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태평양까지 원정 가는 그런 책들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약간은 지구 스케일로 이게 뭔가를 왜냐면은 창조라는 게 이게 우주 스케일이니까 그래서 못하겠지만 이걸 그려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학이나 발견으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에 대한 경계가 이제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언어 속에, 대화 속에 그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주제 분명히 그런 게 확실히 있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그 메리 셸리가 상당히 앞서간 과학 저널 같은 걸 아마 읽고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냈다는 거, 그런 거 보면은 대중 소설가로서의 요즘 말로 하면은 사이언스 픽션이죠. 그런 자질 같은 게 또 실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안에 나오는 그 비탄 어린 대사들,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도 이 박사도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많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또 괴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은 아마 그 자기 삶에서 나이는 어리지만 하도 여러 가지로 이제 고통스러운 걸 겪으면서 이제 느꼈던 것을 이제 느껴서 그런 걸 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이런 생각도 잠깐 들더라고요. 이 이제 소설 안에서 보면은 이 집안도 뭐 공화국의 유명한 집안이잖아요. 제네바에. 네. 그리고 그 메리 셸리도 뭐 좋은 지식인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자기가 그 집과의 인연을 끊음으로부터 도망간 그 도피, 그러니까 사랑의 도피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그런 게 혈연적인
가문의 보호로부터 끊어지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제 질시를 받고 또 이렇게 그 비난을 받고 하는 그 비바람 치는 그 세파 속에 자기가 이제 딱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때 아마 느꼈던 심정.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도 사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지금 없잖아요. 네네. 네, 자기가 태어났으면은 자기를 돌보고 언어도 가르쳐주고 글도 가르쳐주고 애정을 쏟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던져졌기 때문에 혼자 사느라고 막 힘든 거 그런 것처럼 이 메리 셸리도 그걸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자기가 집을 이제 나가면서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이제 미덕과 그런 어떤 그 질서의 틀 안에서 자기가 튕겨져 나감으로써 겪는 그런 심정 같은 거를 프랑켄슈타인 괴물에게 이제 투사를 해서 그려냄으로써 나름의 자기 치유를 기획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드윈이나 울스턴크라프트라고 하는 그 메리 셸리의 부모, 네. 부모의 사랑도 그 당시로는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었죠. 네. 또 메리 셸리 역시 또 퍼시 셸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 관습이나 이런 거하고 맞지 않은 생각을 했고 또 사랑을 실천했죠. 그런데 이 부모 세대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결국 그게 그 시대와 알력을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굉장히 피곤하게 슬프게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메리 셸리 부부도 퍼시 셸리와 메리 셸리도 어떤 그 당시에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위선적인 제도에 대해서 반항을 하면서도 그걸 뛰쳐나가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또 어떤 다정다감한 인간들의 가족이라는 세계 이런 거에 대한 그리움 내지 어떤 갈구 이런 게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괴물에도 나타나는 이야기고 프랑켄슈타인 박사 자신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모순을 또 보여주기 때문에 이 소설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막 그 소위 뭐 페미니스트들이 일반적 주장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혼을 뭐 거부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단순히 그런 또 그 반항이나 파괴만이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갈등, 인간적인 어떤 고뇌 이런 것이 소설에 남아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공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메리 셸리 자신의 어떤 그 18년 동안의 삶 근데 저는 이 가정을 뛰쳐나가게 되는 건 이제 퍼시 셸리와의 관계 때문이잖아요. 퍼시 셸리가 그 당시로서는 아주 유부남이었고 해서 이제 고드윈이 반대를 합니다. 아버지 고드윈이 그죠. 근데 사실 이 프랑켄슈타인 소설의 제일 첫 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윌리엄 고드윈에게 이 책을 바친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소설 번역이 뭐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20, 30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앞 헌사 부분을 안 한 소설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윌리엄 고드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아나키즘의 창시자이고 또 메리 울스턴크라프트라고 하는 어머니는 또 페미니즘의 창시자라고 할 만큼 그 어떤 그러니까 20세기 이전에 소위 서양을 중심으로 한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과학이라든가 뭐 물질이라든가 경제 발전이라든가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금 우리가 갈구하는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 성립이 되는데 뭐 민족, 국가 마찬가지죠. 근데 이 고드윈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국가나 민족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는 이런 아나키즘을 주장한 사람이고 보다 어떤 개인의 표현 이런 걸 중시한 사람이고 울스턴크래프트도 마찬가지죠. 울스턴크래프트도 결혼이라든가 이런 그 당시에 어떤 근대적인 그 정통 제도를 넘어서 가지고 뭔가 자기를 주장하는 자신의 자아라는 것을 여성이지만 아직 그 당시엔 굉장히 지금도 뭐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여성의 지위가 뭐 남니까 요새 뭐 좀 논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뭐
구조적인 차별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전히 어떤 구조적인 차별 속에 열악한 입장에 놓여 있는 여성 지금도 그런데 18세기에 뭐 우스턴크래프트가 살았던 18세기나 메리 셸리가 살았던 19세기는 훨씬 더했던 거죠. 그런 시대에 어떤 그 여성이 그 남성과 똑같은 뭐 정치인이든 뭐 언론인이든 과학자든 학자든 학문이든 그런 동등한 지위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스턴크래프트 주장을 하고 네. 또 여성 교육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주장을 하고 뭐 그 당시 아직까지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에 사실은 뭐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쓰고 한 사람이지만은 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네. 차별적이었거든요. 루소만이 아니라 아직도 그런데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그럼요. 근데 네. 계몽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프랑스 혁명에서 마찬가지였지만 사상가들도 그 인간이라는 건 남자만 뜻했다는 거죠. 네. 여기 대해서 우스턴크래프트가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권리 옹호, 여성 권리 옹호라는 네. 책을 쓰잖아요. 네. 인간 권리 옹호라는 책을 쓰고 이 프랑스 혁명을 프랑스 혁명의 그 퇴화를 비판하면서도 프랑스 혁명을 또 무조건 말하자면 그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비판을 한 버크 같은 사람도 비판을 하고 네. 루소도 비판을 하고 그 당시 그러니까 대단한 그 주류 사상가들에 대해서 우스턴크래프트가 그냥 말로 거의 혼자서 멋지다. 예, 비판 작업을 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죠. 그 대단한 그렇죠. 그 저항 정신인 거죠. 네. 우스턴크래프트가 무슨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 메리 셸리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걸 보면 엄청 남편을 잘 만났나? 아니 그 고도인하고 사실 만나는 시간은 한 1년 반밖에 안 돼요. 그래요? 고도인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하면서도 동거를 하는데 동거를 하면서도 항상 떨어져서 합니다. 하긴 애 낳자마자 죽었으니까 그죠? 애 낳자마자 죽었죠. 네네. 그러니까 애 놓고 난 뒤에 한 보름 만에 죽는데 10개월 동안 아기를 임신했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도 고도인하고 별거를 해요. 그만큼 음. 독립적인 정신이 강했다는 네, 거죠. 네. 그 사실 고도인의 영향도 아니죠. 근데 고도인 이전에 이미 우스턴크래프트는 그 당시에 뭐 유명한 좀 그 당시 저항적인 지식인들, 예를 들면 토마스 페인 또는 뭐 이런 많은 지식인들하고 지냈고 또 사랑했고 또 존슨 박사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어떤 지식인의 대장쯤 되는 이런 사람들의 운영하는 잡지나 이런 데 이제 저널에다 글을 썼고 네. 근데 울스턴크래프트가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이 울스턴크래프트도 삶이 말해서 처참했잖아요.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 그죠? 그리고 너무나 순종적인 울스턴크래프트가 노예처럼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순종했다라고 비난했던 엄마, 또는 그 울스턴크래프트를 거의 뭐 물질적, 경제적으로 계속 학대했던 오빠, 뭐 이런 사람들 밑에서 자라서 일찍부터 그 가정을 뛰쳐나가서 혼자서 뭐 프랑스도 갔다 프랑스 혁명을 직접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야말로 독하게 투사했던 혼자서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형성했던 사람이죠. 네. 난 지금 이런 여성이 지금 대한민국에 가능할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선생님 죄송합니다 실례지만 그런 그 어머니의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긴 죽었지만 어머니가 근데 그 메리 셸리 프랑ken슈타인의 탄생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첫 장면이 그 어머니 묘지에서 책을 읽는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울스턴크래프트의 묘지에서 그 묘지가 지금은 이제 딴 곳으로 옮겨졌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런던에 있었어요 그 묘지가.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1815년에 1851년에 그러니까 이 소설이 나오고 난 게 1818년이고 메리 셸리가 1851년에 죽어요. 근데 메리 셸리의 아들이 이 어머니의 그 유언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묘를 묻히도록 해달라라고 했단 말인데
그 부모가 묻힌 그 런던의 묘지가 뭐 철도공사 때문에 1851년이라는 해가 영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대박람회, 만국 박람회 그때 네. 처음 열려요. 네. 대단한 사건이죠. 그 만국 박람회라고 하는 건 사실상 대영 제국의 어떤 그 극도의 발전, 최고의 발전을 자랑하는 네. 그런 박람회, 굉장히 과학 기술 문명의 모든 그런 성과들이 그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진 네. 그런 사건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 철도가 막 건설되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네. 교회 묘지가 철도 건설 때문에 뜯기게 되었던 거예요. 네. 참 좀 아이러니한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상징적인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고두인 부부가 사실은 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한 사람들이잖아요. 제국주의 침략, 대영 제국의 어떤 영화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것의 극단적인 어떤 시위라고 할 수 있는 이 1851년에 만국 박람회가 열린 그때 네. 이 시신을 메리 셸리의 아들이 그러니까 고드윈 울스턴 크래프트의 손자가 그 부모의 시신을 이제 그 묘를 이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메리 셸리의 묘와 함께. 네. 그래서 남쪽에 몬머스라고 하는 그 영국 남쪽 바닷가에 이제 지금 거기 이제 이 네 사람의 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시대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정신적인 유산 또 메리 셸리 자신이 또 겪었던 사실 이 고드윈은 뭐 정치적 그 정의라고 하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만은 거의 이 메리 셸리가 태어나고 메리 셸리가 자라나는 무렵에는 거의 무명의 작가에 불과했던 거죠. 영화에 보면은 그냥 헌책방의 서점 주인으로만 나오잖아요. 또 아주 좀 지독한 잔소리꾼이고 또 이 메리 셸리를 학대하는 후처에 꼼짝 못하는 후처의 기가 죽어서 딸에게 별로 그렇게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하는 그런 좀 무능한 아버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근데 그 영화에서 그려지는 이 고드윈은 저는 조금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나키스트인데. 예. 그 아나키스트의 면모가 네, 전혀 교수님 안 다시 보이고 만드셔야 되겠네요. 또 네. 그 당시 이미 고드윈은 적어도 그 지식인 세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 드나들고 그런 대화 속에서 그러니까 메리 셸리가 학교 못 갔지만 네.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둘러싼 지식인들이 네.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서점에서 네. 나누는 대화들 네. 또는 아버지가 읽는 책들 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스스로 독학을 네, 하는 거예요. 그건 버지니아 울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가 사실 이 메리 셸리나 울스턴 크래프트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하는 네. 입장이죠. 우리가 그 메리 셸리, 버지니아 울프가 무슨 에밀리 디킨슨이 아닌 에밀리 브론테를 굉장히 사모했다고, 흠모했다고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사실 울스턴 크래프트나 이 메리 셸리에 대해서도 이 버지니아 울프가 대단히 찬양을 했죠. 네. 당연히 그랬던 것인데, 아무튼 이 메리 셸리라는 여성의 어떤 삶이나 네. 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어떤 뭐라고 할까 시사점을 주는 네. 거고, 또 그런 메리 셸리의 삶이 투영된 소설이 프랑켄슈타인이지만 그 시대상이나 어떤 메리 셸리 작가의 어떤 삶이나 생각이 투영된 것 이상으로 네. 좀 예언자적인 차원에서 맞아요. 21세기 문명 네. 또는 22세기든 23세기 네. 앞으로 아마도 이런 정말 아직까지는 생명공학이나 이런 게 그다지 예를 들어 메리 셸리가 상상한 시신을 AI로 그게 좀 시신을
피부를 가지고 와서 네. 그걸 엮어서 전기로 생명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건 아직 실현이 안 됐잖아요. 네. 아무리 AI 시대고 뭐 컴퓨터 시대고 하지만 그 시대에 그런 실험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앞으로 어떻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어, 그, 그 시대에 그걸 계속 연결해서 그렇죠. 네. 더 앞으로 더욱더 프랑켄슈타인 소설의 의미가 네, 그럴 수 더욱더 있겠네요. 부각될 수도 네. 있고. 근데 아까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 소설을 흔히 고딕 소설이라고 하고 또 뭐 여성 SF 소설이라고 하기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런 어떤 그 고딕적인 좀 고딕이라고 하면 좀 굉장히 기괴한 그로테스크한 네. 이런 괴물 스토리가 메리 셸리의 독창적인 건 아니에요. 이미 네네. 고딕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가 전통이. 여성의 경우 여성들도 작가로 등장을 네. 했고 뭐 뱀파이어나 또는 뭐 드라큘라나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이미 이제 18세기 19세기에 네.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당시에 어떤 그 인구가 폭발하고 산업이 발전되고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도시에 사람들이 밀집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계기물 그런 그 뭐 사람들이 좀 그런 범죄 같은 것도 많이 네. 이상한 범죄가 많이 흉악한 범죄가 많이 생기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이 나왔다고 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 소설에도 보면 쉬면서 그 스위스 별장에서 같이 이렇게 놀면서 독일 유령 이야기 그런 소설 같이 보면서 네. 이제 놀다가 우리가 이거 보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써보자 이렇게 됐다는 거 보니까 그 시대의 하나의 어떤 호락 소설로서 그런 것도 유행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럼요.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얹은 거죠. 거기 이제 참여를 해본 건데 의외로 이 셸리가 메리 셸리가 상당히 이제 독창적인 그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창조자에 대한 항변이라는 거는 약간의 인간의 원초적인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원초적인 그 심경 속에 있고 자기가 뭐 잘못되면 이제 창조자를 탓하잖아요. 그 전에 별로 생각도 안 하다가 믿지도 않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기도 많이 잘못됐었으니까 메리 셸리도 자기 인생이 이제 그런 항변을 많이 하고 또 뭐 복수를 여기 복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잖아요. 서로 복수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복수라는 걸 꿈꾸고 막 그러면서 그 창조에 대한 가장 큰 복수는 자기가 창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당신만 창조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창조하는 게 사실 근대 이후의 예술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창조물이 사실 하나님의 창조물보다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다 좀 기괴하잖아요. 하지만 자기는 어쨌든 그걸 막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는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뭘 쓰고 그리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 그런 것을 그려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제가 왜 마덴 프로메테우스라고 그 당시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남편인가 바이런인가 바이런이 언바운드 프로메테우스 그건 바이런이 쓴 거예요. 셸리가 쓴 하여튼 막 프로메테우스가 네네네. 그 당시에 낭만주의 시대에 네. 그 대단히 반항하는 인간 네네. 그 의미로 창조주의가 반항하는. 이 상주에 반항하는 그런 네. 인간으로 여러 작품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프로메테우스라던가 창조주의에 반항하는 인간. 왜냐면 이게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런 이미지가 계속 인간이 지식을 막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반항하는 것 같은 그 죄책감이 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프로메테우스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변명하는 그런 예술 작품들이 많이 탄생을 했는데 이것도 그런 종류로 이제 볼 수 그렇죠. 제목에서도 그런 의미가 부여돼 있고 네. 한데 그 뭐
당시에 또 프로메테우스 담론 네. 또는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결국 신이 금지한 불을 훔쳐주잖아요. 네네. 마치 그 아담보다 이제 이브가 사실 신이 금지하는 그 사과를 훔쳐 먹잖아요. 네. 뭐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 소설을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근데 그런 창조주를 거역하고 창조의 어떤 신비를 부정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그 욕망, 네. 이것의 허무함이랄까 부질없음, 네. 이것을 표현하는 것기도 하지만 네. 또 그런 식으로 인간이 결국 저항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또 그런 저항에 의해 가지고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결국 고뇌, 프로메테우스를 이제 아주 인간적인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은. 인정하지만 끝까지 그것이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비극적인 건 어쩔 수 없다 네네. 이런. 네. 그래서 저는 이 아까 고딕 소설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사실 드라큘라나 뭐 이런 그 뱀파이어 같은 이런 거 뭐 물론 요즘 뭐 흔히 말하는 뭐 뱀파이어 또는 뭐 좀비 뭐 이런 것들이 네.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그 비판, 네. 대단히 그야말로 좀비보다 못한 인간들이 들끓는 네. 세상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까요? 네. 또는 좀비처럼 그렇게 이 비인간화돼 버린 네. 그런 인간들의 저항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좀비물이나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만, 이 소설은 네. 프랑켄슈타인의 경우는 좀비는 그냥 좀비로 만들어 좀비가 되어버린, 왜 좀비가 되느냐? 네.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의 경우 괴물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있고, 좀비가 왜 좀비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좀비의 창조자는 등장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훨씬 이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복잡해요. 네.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괴물, 네. 그리고 그 괴물이 결국 프랑켄슈타인의 박사, 그러니까 또 관계, 네. 또 괴물이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어떤 과정. 네. 그러면서 또 프랑켄슈타인 박사도 자기가 창조한 것을 결국 창조물을 결국은 그 죽이려고 네. 북극까지 따라가잖아요. 네. 뭐 이런 어떤 과정들, 네.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아까 잠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프랑스 대혁명의 그 배신, 프랑스 대혁명이 이 반동화되어가는 과정을 보고서 그것을 형상화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고드윈이,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고드윈과 울스턴 크래프트가 살았던 시대에 이미, 그러니까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 초엽에 아주 거대한 어떤 그 사회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노동자 계층의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미 그 농업 사회가 이제 인크로우즈 운동이라고 해서 소위 17세기 말엽, 18세기 말엽에 오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 농촌이 피폐화되고 농촌이 파괴되면서 도시로 막 그 농민 인구들이 잉여노동력으로 도시에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 계층이 형성이 되고, 이미 그 프랑스 혁명 전후로 해서, 프랑스 혁명도 일종의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막 그 엄청난 이 사회 변화 같은 게 생겨나고, 불만이 생겨나고, 반란이 생겨나고 하는 과정을 우리 역사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프랑켄슈타인을 나쁜 의미에서 본다면은,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천재가, 과학자가, 기술 문명의 상징이 결국 그런 그러니까 몬스터 괴물을 어떤
기괴한 어떤 과학 문명이자 네. 또 그 과학 문명에 의해서 끊임없이 노동을 강요당하는 노동자 계층. 그러니까 농촌의 공동체 같은 게 다 파괴가 되고, 그죠? 네. 농촌의 어떤 전원이나 자연 같은 게 다 파괴가 되는 가운데 아주 기계적인, 몰인간적인 그런 어떤 공장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하게 되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네. 그야말로 이 인간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기괴한 얼굴에 네. 그런 그 몬스터와 같이 노동자 계층의 어떤 변화가 생겨난 것을 상징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그것도 이제 구도는 저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네. 이 어쨌든 이 괴물은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 교양이 있고 서로 교육을 이제 해주는 그런 미덕을 서로 나누는 그 집단에서 추방된 그 집단에서 완전히 소외된 그렇죠. 그런 어떤 계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단 하나는 외모가 다르다는 거, 외모가 몰골이고 보기 아름답지 않고 이제 그렇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소설에서는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밀어내는 건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외모가 뭐 하여튼 다르다는 거, 우리하고 생긴 게 다르고 교육을 안 받았을 것 같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그 사람의 마음은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내면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또 그 사람의 그 성정이 어떤지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보자마자 다들 이제 외면하는 그런 계층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 장애인일 수도 있고 여러 이제 the others인 거죠. 그런 여러 타자들 그런 사람들이 받는 대우와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내면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연쇄살인범인데 그 안에서는 저는 이걸 보고 연쇄살인범도 왜 그 사람이 연쇄살인범이 됐는지 그런 거가 좀 연구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렇게 심리학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뭐 소시오패스나 또 이런 패스도 뭐 있죠? 뭐 사이코패스 거기에 또 약간 나르시시스트도 좀 넣는 것 같던데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이제 그 성격이 형성이 돼서 그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기미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피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가족이거나 남편이거나 뭐 이러면 이제 남편이면 이혼할 수 있지만 가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남이면 무조건 피하라라는 게 이제 심리학자들의 조언인데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을 정상이고 보호되어야 되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상정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사실 약간은 불편한 게 그렇죠. 불편하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 프랑켄슈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성격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치유를 할까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프랑켄슈타인의 그런 항변들 그 사람 느끼는 고뇌와 그 얼굴 정상인 사람 누가 봐도 사랑스럽게 생긴 사람들끼리의 연대 같은 게 이 사람한테는 얼마나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 사람을 향한 공격이 되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메리 셸리의 체험 안에서 느껴봤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몬스터가 괴물이 이제 프랑켄슈타인 박사한테 짝을 만들어 달라 그러잖아요. 네. 사랑하는 짝을 네네. 가정을 이루고 싶다, 사랑을 이루고 싶다. 네. 짝을 만들고 난 뒤에 또 짝을 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이 그런 그러니까 분명히 소외된 사람들 또는 뭐 아까 장애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소위 비정상인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네. 이런 어떤 계층에 네. 대한 상징으로 또 그런 네. 계층의 배제에 대한 분노로 네. 쓰여졌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또 한 가지는 저는 생각하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에밀리 디킨슨의 폭풍의 언덕을 얘기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그 히스크립이 흑인으로 나중에 영화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죠? 그 소설 원작에서도 뭐 그 비슷한 집시 비슷한 네. 이런 집시 같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프랑켄슈타인에도 사실 황색으로 나와요. 프랑켄슈타인이. 네. 그래서 이 황색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시아에 대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미 18세기 그 19세기에 오게 되면 이 아메리카 대륙의 네. 인디안들은 이미 거의 다 정벌이 되고 미국이 이제 18세기 후반에 독립을 하잖아요. 네. 독립할 때 사실상 이 말하자면 잉글리시 그러니까 백인 중심의 독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흑인은 노예인 것이고 네. 인디아는 다 배제되는 적으로서 그죠. 그 야만으로 네. 이 극력 거부되면서 그렇게 하고 아메리카에서 이제 캐나다나 미국이 독립을 하는 뭐 오스트레일리아도 마찬가지고 또 이미 그 당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에 대한 정벌도 거의 끝나가요. 네. 그러니까 이 프랑켄슈타인 소설이 쓰여질 무렵의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식민지 정책, 식민지 어떤 그 정보 과정에서 거의 승리를 다짐하는 네. 이런 시기였던 네. 거죠. 프랑켄슈타인은 분명히 그런 점에서 또 소설에서 황색 인종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프랑켄슈타인은 아시안, 인도인 또는 인디안 이런 그 당시 서양 문명에서는 식민지 침략의 정당한 어떤 그 배제 대상, 네. 억압 대상, 네. 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도 입자로 있는 거죠. 거기 나오는 여러 그 소위 좀 조연급 인물들 중에 왜 그 아랍에서 온 여자, 터키에서 온 여자가 사피. 나와요. 사피. 네. 그 여자가 아마 그 소설을 다루어지는 어떤 여자들보다도 굉장히 그 당당하고 독립적인 그런 여성으로 나오는데 아마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 메리 셸리가 경험하는 그러니까 메리 셸리가 뭐 그런 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겠습니다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버지와 또 아버지 지식인들의 아버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그런 식민지의 참상 이런 것을 잘 알고 그 어떤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괴물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피차별적인 대상들에 대한 연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삶의 비참함과 또 그 당시 여성들이 함께 그 경험했어야 되었던 그런 어떤 구조적인 차별이나 억압, 그리고 동시에 더 넓혀서 전범 세계적으로 뭐 인디안이나 뭐 흑인이나 그 인도인이나 이런 이 차별받던 어떤 그 피정복 식민지인들의 그 고뇌까지 그 어떤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지금. 메리 셸리가 그런 걸 다 포함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고드윈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사상에서는 분명히 그 적주의에 대한 반대, 그것이 말하자면 인간 어떤 불스턴 크래프트도 아까 약간 루소나 이런 사람들이 여성에 대해서 인간 대접을 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드윈도 그 당시 모든 인간의 평등,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누구보다도 먼저 주장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논리에서는 이 울스턴 크래프트나 이 고드윈의 논리에서는 그 딸이 그 메리 셸리가 자신의 삶의 고통을 여성들이나 또는 피정복민들에 대한 연대의식까지
이제 메리 셸리가 그런 부모 밑에서 음. 제국주의자적인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건 확실할 테고요. 그럼요. 네, 분명히 이제 그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 세부 묘사 같은 데서는 보면은 약간 한두 마디씩 아시아인에 대한 경멸이 고정관념 나오죠. 나오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사피가 그러거든요. 자기가 아랍인인데 이슬람교인데 기독교가 있는 나라에 가서 살면 유럽에 가서 살면은 좀 더 이제 여성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자기가 살고 싶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리엔탈리즘 요소가 있는 네, 거죠. 그런 분명히. 거라든지 아니면 뒤에 보면은 여성에 대해서조차도 이렇게 남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강인하고 뭐 좀 그렇다는 식의 그런 표현도 좀 한 번씩 나오고 그다음에 시대적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시대적 한계가 있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정말 진보적이지만 그 시대의 어떤 상식을 완전히 100% 밀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대사 속에는 제가 21세기에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얼핏 이제 그런 거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교수님 하신 그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전히 이 소설은 그런 많은 그 우리들의 타자, 네. 우리들이 놓여 있는 삶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 속에, 사회 속에 네. 우리 자신이 배제하고 있는, 네. 우리 자신들이 연대하지 못하는 네. 그런 인간들과 어떤 그 많은 사람들, 네. 많은 사람들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뭐 그게 뭐 장애가 있던 또는 뭐 가난하던 네. 또는 뭐 인종적인 차이가 있던 어쨌든 간에 네.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네. 그러니까 사람이 뭐 용모든 뭐 지식이든 뭐 지위든 다를 수는 있고 생각이든 다를 수는 있지만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유와 평등에 대한 박애에 대한 그 프랑스 대혁명의 사실은 고드윈이나 이 울스턴 크랩트나 또는 메리 셸리나 다 그 프랑스 혁명이 상징하는 그런 자유평등 박애에 대한 충실한 그 이념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죠. 이 현실에서 여러 가지 계몽주의적인 그렇죠. 그런 게 확실히 예. 들더라고요. 근데 계몽주의가 흔히 요새 비판을 받는 이유가 계몽주의가 과도한 어떤 그 과학이나 이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신뢰 때문에 어떤 말하자면 예술이나 또는 감성이나 이런 것을 무시한 탓에 현대 문명이 대단히 기술적으로 비례했지만은 인간성을 상실했다는 식의 비판. 물론 계몽주의의 어떤 약점으로 계몽주의 문제점으로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 같은 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계몽의 변정법 같은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계몽 시대라고 하는 게 그 전 시대, 그렇죠. 그 전 시대에 대한 비판으로 나왔다는 걸 완전 생각하면 휴머니즘이죠. 그렇죠. 네. 그게 지금도 저는 휴머니즘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 차별과 배제 네. 이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남아 있는 한 네. 인간들이 계몽주의 시대에 추구했던 네. 또 프랑스 혁명이 추구했던 그런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념은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메리 셸리도 그걸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걸 믿었기 때문에 몬스터에 대한 선생님이 아까 처음 말씀하신 몬스터에 대한 선생님의 연민 사실 메리 셸리도 품이 가지고 있었고 네. 그런 것들 잘 묘사가 정말 많이 되어 있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 소설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많은 다양한 해석을 네. 가능하게 할 것이고 제가 너무 이제 괴물만 변호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렇지는 않고. 프랑켄슈타인 박사에 대해서 이제 좀 장점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일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자기가 생산한 그 일에 뜻은 대해서 좋았죠.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그렇죠. 정신. 자기 목숨 걸고나 북극에까지라도 따라가서 이것을 이제 뭐 없애가지고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신은 요즘의 과학자들이 배워야 될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조금 더 이제 뭐 그 박사에 대해서 좀 더 할 말이 있겠지만 그 메리 셸리의 의중이 어디 있었나 라는 것에 이제
중점을 맞춰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